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평가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반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고려항공은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항공기, 열악한 기내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북한 고려항공의 승무원 출신 박현애님의 사연인데요. 북한의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김정은으로부터 추악한 짓을 당하곤 탈북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추악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오늘 사연 보내주신 현애 씨를 위해 끝까지 함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애 씨.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박현애입니다. 북한에서는 흔히들 아시는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려항공이 전 세계 최악의 항공이었지 뭡니까? 최근에 제주도에 가기 위해 국내선 제주항공을 이용해봤는데 정말 놀랍도록 좋더라고요. 그간 고려항공기만 타봤던지라 나만의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는 충격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주항공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하면 작은 항공사라지만 북한의 제일 큰 고려항공보다 100배는 좋습니다. 북에서는 몰랐던 진실들을 이제 막 알게 된지라 잠시 설레발을 쳤네요. 사실 북한에서 승무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북에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고려항공 승무원이라고 하면 전부 부잣집 딸의 굉장한 엘리트로 공화국 내에서는 높이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6년제 외국어 학원은 기본이고 평양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 중에서만 선발이 되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이다 보니 해외로 자주 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에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사상면이나 호적도 크게 작용하지요. 승무원이 되더라도 사상교육에 진절머리 나서 떠나는 동무들도 많이 있을 정도니 다른 곳보다도 규율이 엄격하고 사상 통제도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는 웬만한 엘리트 집안들은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만큼 혈안입니다. 그래서인지 키와 외모까지 출중한 동무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만들기 위해 고생을 하셨었어요. 다행히 저희 집안은 출신도 좋고 평양에서 입지가 깊은 소위 말하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얼굴이나 비율이 저희 어마이를 쏙 빼 닮아서 평양에서도 내노라 하는 미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좋은 조건이었기에 저는 꿈에 그리던 고려항공 승무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습겠지만 어렸을 때는 멋진 승무원이 되어 세계 여러 나라를 날아다니고 싶었거든요. 북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부로 해외로 갈 수 없는지라 늘 구속과 통제의 답답함을 느껴서인지 승무원이 정말 자유로운 직업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외국어 공부도 했고 늘 웃는 연습과 단정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평양 외국어대학을 졸업할 무렵 고려항공의 어려운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려항공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승무원은 정말 몇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자유롭게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북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몇 안 되기에 승무원이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놓치면 나이도 들어버리고 해서 그대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대다수예요. 어쨌든 저는 운이 정말 좋았던 것도 한 몫을 한 겁니다. 어렵게 된 승무원이었던지라 저는 자부심이 정말 높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하나뿐인 딸이 공화국의 날개인 고려항공에서 일한다고 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뛸 정도로 행복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설레임도 잠깐이었습니다. 고려항공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늘 실습이나 해외 비행 영상으로 교육을 받았던지라 고려항공기에 처음 타봤을 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간 영상 자료로 봐왔던 해외의 타 비행기 내부 안은 달리 정말 더러웠거든요. 칙칙한 냄새의 낡은 의자 한 개는 아예 쿠션이 꺼져서 쓸 수도 없겠더라고요. 화장실은 특히나 더럽고 최악이었습니다. 북에서는 화장실 절대 아무데나 가면 안 되지만 비행기 화장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아서 냄새는 물론이고 너무 더러워서 쓰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할 때마다 아무리 장거리 비행이어도 대소변은 무조건 참는 편입니다. 다른 승무원 동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화장실을 보고 충격받은 저에게 선배 동무가 말해주길 기내 화장실을 써본 다른 동지가 있었는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혹여나 기내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병이라도 걸려 비행을 못하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북에서는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아파도 절대 근무에 태평해서는 안 되지요. 한 번 아파서 못 나오는 순간 영영 못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알기에 더욱 조심했어요. 동무들끼리 화장실이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보리를 복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환경에서 일했던 게 정말 스스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밝은 미소로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대접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전부 최상위층 VIP 고객들이나 외국인들이었기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꽉 조이는 짧은 치마와 불편한 재질의 옷을 입고 흔들리는 기내에서 구두를 신고 일하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고려항공기는 워낙 낡고 오래된지라 엄청 흔들거리고 이상한 소리도 나거든요. 저희가 주로 타는 비행기는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기종인데 대부분 30년 이상 된 구식 모델입니다. 또 비행기 조종사도 미숙해서인지 비행기만 타고 나면 다음날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일하다 보니 해외에 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다른 나라 승무원들 위로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자만했던 건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했던 건지 외국 비행을 처음 가게 됐던 날엔 충격에 잠도 못 잤거든요. 베이징 공항에 갔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곳에 정착하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의 외관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비행기를 못 봤던지라 한국의 항공기술이 이렇게 놀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해외의 다른 나라들 비행기만큼은 정말 놀랍도록 크고 웅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의 옷차림도 정말 편해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승무원이 입은 복장을 보고 놀랐었는데 하늘색 옷을 입고 아래에는 하얀 정장 바지를 입은 승무원이 지나가길래 부러워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곳이 대한항공이었죠. 아마 다른 동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우리 고려항공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최신식 비행기와 타지에서의 자유로운 행보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승무원이 되면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우리는 결국 목줄이 채워진 동물처럼 정해진 곳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과 규율 속에서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했죠. 제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3개월쯤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항공 승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승객이 누군 줄 아십니까? 외국인도 아닙니다. 바로 고위급 간부들이죠. 한 번은 3명의 고위 간부를 태운 비행을 했었는데 대장동지도 오늘은 높은 분이 타시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죠.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치욕스럽고 비참해요. 당시 고위 간부는 나이가 정말 많은 분이셨어요. 보기에는 60대가 넘어 보이셨는데 제가 기내 음료를 가져다 드리니 덥석 저의 엉덩이를 잡더랍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물을 기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고위 간부는 자신의 옷도 젖었다며 우기며 젖지도 않은 옷을 직접 닦으라고 화를 냈어요. 저는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무섭고 긴장되는 마음에 다급하게 흰 수건으로 간부의 위솥을 닦았습니다. 당연히 물은 바닥에 흘렸기에 깨끗한 옷이었지만 그 간부는 당시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저에게 웃으며 아랫도리도 촉촉하다며 닦으라며 비웃었죠. 저는 너무 비참했지만 겉으로 티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닦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그 간부도 적당히 즐기곤 저를 돌려보냈죠. 저는 그날 처음 느껴보는 수치심에 얼굴이 토마토처럼 하루 종일 붉어져서는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날은 잠도 잘 안 와서 쪽잠을 잤었는데 꿈에서도 그런 수모를 당하는 꿈을 꿀 정도였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귀하게 자랐던지라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일이 정말 허다하다고 합니다. 제가 신입이고 경험이 적어서 이제 겨우 한 번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승무원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동무들은 성접대 이야기도 하더군요. 정말 높은 간부들 중에서는 비행 중 마음에 드는 승무원이 있으면 이륙하고 호텔로 호출한다고 하더랍니다. 그것이 간부들의 은밀한 해외 출장 서비스라며 고위 간부들 사이에 암암리에 유행한다고 해요. 승무원도 결국은 놀이개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에서는 여자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여자들의 인권은 말 그대로 바닥입니다. 그렇기에 북에서 예쁘게 태어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재앙인 겁니다. 예쁜 여자를 가만둘 리가 없죠. 제 아버지도 그것을 알기에 저를 고려항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고려항공이 여성을 위한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가보신 적이 없기에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승무원이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요. 그저 좋은 집안에 시집 가기에는 승무원만한 타이틀이 없으니 그렇게나 좋아하셨던 겁니다. 저도 이런 희롱이 비일비재한 고려항공의 실체를 알아버린 후로는 고위 간부와 같은 높으신 분들이 출장을 가는 날에는 스케줄을 바꾸기 위해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높으신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을 이용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역시 피하고 싶었지만 대장 동지가 말하기를 현해 동무,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못 빼준다오. 정말 중요한 비행이니 현해 동무도 꼭 가야만 해. 라고 했고 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날 비행을 갔죠. 그 높으신 분은 다름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긴장되는 비행이었는데 장군님의 비공식적인 일정이었기에 보안이 정말 중요한 일정으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비행기에 타는 순간까지도 누가 타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장군님을 모시며 비행을 하던 중 저는 장군님의 호출에 다급하게 음료를 준비하여 갔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꿰뚫어보는 그 눈에 식은땀이 날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음료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저에게 동무는 올해 나이가 몇인가? 라며 묻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올해로 27살입니다. 장군님 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김정은은 껄껄 웃으며 저에게 기래 동무는 이따가 좀 보자오 라며 음침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심장이 덜컹 주저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군님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죽은 목숨이고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당장이라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도망가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보위부의 호출에 강제로 김정은이 있는 호텔 방으로 가야 했죠. 그날 저는 잊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뒷모습이었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김정은은 입구 쪽에서 굳어있던 저를 보고는 동무, 들어오라우 이리 와 보라우라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주춤거리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망설이는 저의 손목을 확 잡아서는 옆에 앉히더랍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저의 처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저절로 울음이 터져나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김정은은 오히려 좋다며 아랑곳하지 않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마 이곳에서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는 김정은의 놀이개로 철저히 짓밟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대장동지에게 부탁하여 일정보다 먼저 다른 비행기를 타고 북으로 복귀했는데 하루 종일 표정 관리도 안 됐지요. 저는 전날 밤을 생각하면 저릿해지는 그곳의 고통을 참아가며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북으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이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덤덤하셨지요. 저는 덤덤한 아버지의 모습에 분이 나서 말했어요. 딸이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아버지는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세요? 라며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렵게 꺼낸 말이 현애야. 입 조심하거라. 절대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우. 그럼 우리 집안 3대가 다 죽는 기라. 라고 했지요. 저는 너무 분통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다니. 차라리 죽고 싶었지요. 그동안 당해온 수모들은 어찌저찌 잘 피하며 참아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내래 다음 비행에 탈북할 거라오. 그러니까 같이 도망가던가 아니면 딸은 죽었다고 생각하라오. 라며 울며 탈북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지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는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만큼이나 탈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덤덤하게 탈북할 것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아무리 엄하셔도 딸바보셔서 저를 교화소로 보내지는 않을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다음 비행을 기회로 탈북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탈북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저희 어마이와 아버이도 이런 저의 굳은 결심에 자포자기 하셨는지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엉엉 우셨지요.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었지만 다시 다잡고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가면 분명 잡힐 기라오. 내래 먼저 중국으로 넘어가서 브로커를 보낼 기라오. 그러니까 어마이도 아버이랑 꼭 탈북하라오. 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그 후로 저에게 모아두었던 큰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죽이고 저를 안아주셨는데 지금도 아버지의 그 따뜻한 포옹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탈북날이 다가왔고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고 중국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승무원을 하며 쌓아둔 정보들로 가장 안전한 날을 선택한 것이지요. 저는 경비를 서던 간부 동지에게 사정해서 급하게 화장실에 갔다가 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당연하게도 간부는 돌발 행동은 안 된다며 숙소 갈 때까지만 참으라고 했지요. 저는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뒀던 돈 뭉치 한 다발을 옆구리에 살짝 찔러줬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는 저를 보며 당황한 눈빛으로 고민하는 것이 보였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 내래 오늘 비행 내내 계속 참았다오. 조용히 다녀올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오라고 했죠. 그러자 간부는 안심한 듯 빨리 다녀오라며 공항 입구에서 늘 타는 봉고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온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반대쪽 게이트를 통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는 것도 시간 문제였기에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었기에 황급히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했죠.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사관 입구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야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웠지만 대사관에 도착해서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히니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대사관에서 제 이야기를 통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저는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탈북하지 못하신 저희 부모님의 탈북을 위해 전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부모님이 탈북에 성공하셔서 함께 마주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거든요. 오시면 함께 제주도에 꼭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북에 있었을 적의 서러움을 날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현재는 탈북 여성들 중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탈북민 단체를 통해 아직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지요. 저도 처음에 이 상담소를 통해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아픔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저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김정은의 추악한 만행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네, 현애 씨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잘 살고 계신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